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승대입니다. 오늘 박부의 사랑방에서는 책과 투자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데카르트의 방법 서서를 갖고 논리의 끈을 이어가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서설인데 엄격히 말하면 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들입니다. 예,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번역이 좀 부드럽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독서력이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 책이죠? 네, 저도 이거 4분의 1 정도밖에 이제 보지 못했는데 이게 보다 보면은 막 군데군데 다 이렇게 메모하고 밑줄로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다 이렇게 메모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정말 한 줄 한 줄 버릴 수 없는 천재의 사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해야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개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 책은. 예. 근데 최근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한 유튜브 댓글들을 좀 보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꺼내 들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연역법으로 이제 유명하죠. 이제 연역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추리 방법을 이른다.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상 필연적인 결론을 내게 하는 것으로 3단 논법이 그 대표적인 형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역법을 생각의 끈으로 비유합니다. 생각의 끈. A에서 시작해서 Z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결론에 이르는 사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처음부터 142페이지까지 그 연역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21개 규칙에 대한 서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방법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정신의 눈을 돌려야 하는 대상들의 순서와 배열에 있다. 순서하고 배열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순서를 무시한 채 어려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짓은 건물 밑에서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 마련된 사다리를 아예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채로 한 번에 뛰어 올라가려는 사람의 행동과 비슷하다. 또 4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지식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어디에서도 단절되지 않은 사유 운동에 의해 그 전체 및 각각을 면밀히 검사하고 충분하고 순서 잡힌 열고로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 단절되지 않은 사유 운동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A와 B의 관계를, B와 C의 관계를, C와 D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D와 E의 관계를 각각 구했다고 해서 A와 E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억의 도움 없이도 전체를 동시에 직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훑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래 가사 같은 거 외울 때 처음에 되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러다가 완벽하게 외우면 이제 한 번에 그게 굉장히 단순하게 보일 때가 있고요. 특별하게 기억을 하지 않아도 다 머릿속에 잡히죠. 그리고 수학 문제 푸는 것도 뭐 예전 본고사 문제 같은 거 풀어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문제 풀 때는 막 순서대로 정신없이 풀어갑니다만 그리고 다시 풀어봐야지 또 다시 풀어봐도 기억이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풀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암산으로도 막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막 그런 경우를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 연상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운동이 단절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을 아주 빨리 그리고 멀리 떨어진 원리들로부터 연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종 중간에 있는 결론들의 연결을 정확하게 훑어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많은 것을 빠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이것이 빠지게 되면 그 연결은 무너지고 동시에 추론 전체의 확실성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번역이 좀 힘들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굉장히 여러 번 좀 읽고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를 갖다가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이제 제가 유통 담당이니까 백화점에서 옷이 팔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원인을 바로 가게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면 백화점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게 구매력이 개선돼야 하는 논리가 이제 성립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게 구매력이 높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게가 돈이 있어도 미래가 불확실해서 소비를 줄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소비 성향의 변화입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여행 소비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비 패턴의 변화죠. 또 옷을 사더라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산다면 이건 소비 채널의 변화죠. 백화점 옷 판매는 가게가 돈이 많아도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구매력에서 백화점의 실적까지는 굉장히 여러 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걸 다 건너뛰고서 백화점 실적이 안 좋은 것을 가게 구매력의 문제로만 섣불리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해결책, 그 다음에 주가의 지표,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실제로 2014년, 17년이 그렇습니다. 가게 구매력을 그 당시에 백화점 투자지표로 꼽았다면, 가게 구매력을 백화점의 투자지표로 꼽았다면 투자 성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기업 분석을 할 때 가장 간단한 결론이 뭘까요? 그거는 기업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한다. 지금 벌고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벌 수 있느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나죠. 즉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지금 실적이 안 좋아도 높은 밸류에이션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지금 실적이 좋아도 낮은 밸류에이션이 적용됩니다. 제약바이오부터 조선기계까지 이 논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요인들이 왜 밸류에이션을 올리고 내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 방향과 투자 기준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질문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간다고 해도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쓱닷컴에만 의존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이버와 협업도 한계가 분명하고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 쿠팡과의 전면전에 나설 텐데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한 해 수천억씩 적자를 보면서 투자를 확대해가는 쿠팡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이마트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온라인 시장마저 장악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이마트의 움직임은 왜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트가 온라인 투자 본격화하면 쿠팡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닌가요? 데카르트의 연역법으로 이 논리의 끈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찾아보게 되면 크게 이 세 가지 지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첫 번째,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쓱닷컴에만 의존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문장인데요. 이마트가 작년에 주가가 오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고, 쓱닷컴이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압도적인 물류 인프라와 소싱 능력을 기반으로 패권을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저렇게 고신장하고 있는데도 왜 쓱닷컴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책정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식품 카테고리는 일반 공산품 온라인하고 달리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죠. 식품 온라인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DPS 시스템이 갖춰진 풀필먼트 센터에 CA 저장고라는 특수한 인프라도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이마트의 식품 온라인 사업에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투자 포인트는 한국의 월마트였습니다. 한국의 월마트. 월마트가 미국에서 온라인 시장 점유율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온라인 시장에서는 아마존의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아마존을 누르고 패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식품 온라인이 아니라 전체 온라인 시장 패권을 이제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가 이제 바뀐 것이죠. 공산품 온라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느냐가 핵심 변수가 된 겁니다. 쿠팡을 누르고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어서 바잉 파워를 확대를 통해 GP 마진을 개선시키고 막대한 고객 트래픽을 기반으로 플랫폼 성격을 갖고 다른 사업으로 확장성을 모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 겁니다. 즉
이마트는 한국의 월마트로 리레이팅을 기대한다면 쓱닷컴의 식품 온라인 역량 강화에 더욱 중점을 뒀어야 하는 거죠. 이 댓글의 논리는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애초 이마트가 목표한 온라인 사업의 종점에 더 빨리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과 논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 쿠팡과의 전면전에 나선 건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전면전에 나서는 것만으로 리레이팅이 될 수는 없겠죠. 밸류에이션 상승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나타납니다. 전면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쿠팡과 전면전에 나서서 승기를 잡아야 리레이팅이 되는 겁니다. 돈만 쓰고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 댓글의 논리에는 전면전과 리레이팅 사이에 승리라는 단계가 이제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한 해 수천억씩 적자를 보면서 투자를 확대해가는 쿠팡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이마트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온라인 시장마저 장악하기 위해 투자 확대하려는 이마트의 움직임은 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트가 온라인 투자 본격화하면 쿠팡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쿠팡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이 엄청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 적자를 내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폭은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1분기에 6%포인트나 상승했으니까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의 논리에는 수천억 원 적자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 사이에 시장 점유율 상승이라는 단계가 빠져 있는 겁니다. 끈이 끊어진 거죠. 또 제동이 걸리겠지만 이제 쿠팡의 그 MS 확대 제동이 걸리겠지만 쿠팡은 5조 원 투자를 앞두고 있죠. 이마트도 아마 그에 준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전면전이고 누가 승리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겁니다. 밸류에이션은 제동만 갖고 상승하기는 어렵겠죠.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쿠팡에 대단히 위협적이었다면 쿠팡의 주가가 하락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쿠팡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지금 42달러 뭐 이 정도 됩니다. 시장은 아직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 전략 변화에 냉소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꼰대 같은 소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턴가 이제 예능 프로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지 애드립만 지나치게 난무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컨텐츠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명상이라든지 긴 생각을 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재로 5분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언제 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결정할 때는 애드립과 단편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업은 변화무쌍한 사업 환경 하에서 여러 마이크로적인 요인들이 반응하면서 성장 또는 도태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장 경영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논리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까지 군데군데 단절된다고 하게 되면 투자의 합리성은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 합리성은 주가로 나타납니다. 어떤 기업의 추세적인 주가 상승은 기업 환경의 변화와 마이크로적인 사업 역량이 단단한 끈으로 연결돼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그 논리의 끈이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겨서 연결이 끊어진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오르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시장은 다 알고 반응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합리적이고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로 수렴합니다. 설사 몇몇 대형 기관의 수급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단발성으로 그치고 맙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의 세미나는 그 논리의 빈틈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반론하면서 이상이 없다, 그 끈에 끊김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투자를 결정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남의 돈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남의 돈이 아니라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논리의 끈을 A에서 Z까지 그런 있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